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요, 한 주간의 코인, 암호화폐 관련 이슈들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일이 5월 13일입니다. 5월 둘째 주 코인 관련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완화하기로 했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진정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서헤이즈 메일스트롬 최고 투자 책임자는 X에서 이제 모든 것을 사라면서 무역 합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무역 긴장이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말했는데요. 더블록에 따르면 코인 패널의 키릴 크레토프 수석 자동화 전문가 역시 관세 인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고 글로벌 유동성을 개선하며 이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통화감독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제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게 돼 기관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디지털 자산 분석 기업 더 라이브의 쇼 도슨 박사도 올해 말까지 암호화폐 가격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완화 소식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낙관론 기사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5월 13일 비트코인 가격 흐름 관련 기사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를 돌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상승세를 유지하지는 못하고 급락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협정 체결, 중국과의 대규모 합의 같은 글로벌 주요 이슈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하락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내에 2%가 감소하면서 70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시장 총액은 3조 4,500억 달러로 축소가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6자리 숫자를 다시 달성한 것은 거래소 시장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트레이더들은 기존 사상 최고가인 10만 9,588달러 재달성을 기대했지만 해당 수준의 돌파는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매수세 감소와 함께 매도 주문이 가속화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현물 거래량은 상승했지만 실제 거래량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미결제 약정의 회복세는 더뎠고요. 펀딩 비율은 최근에야 양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도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고 변동성 스프레드는 회복됐으나 방향성 강세를 나타내는 외도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매도 압박 신호를 보였습니다. 온체인 활동은 조용했지만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NUPL은 과열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는 매도 요인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13일 오전 기준 10만 2,800달러의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6억 9,971만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됐고요. 이 중 롱 포지션이 4억 8,485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비트코인은 8,002만 달러로 가장 큰 손실을 입었고요. 이더리움은 4,549만 달러, 그 외 코인은 총 3,153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를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미국 각주의 움직임이 있었죠. 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뉴욕시장 에릭 아담스가 뉴욕시를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내주 뉴욕시 최초의 암호화폐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아담스 시장은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뉴욕을 글로벌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뉴욕시와 기술 및 암호화폐 기업의 협력을 통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인데요. 내주 개최될 암호화폐 정상회의는 시 관계자들과 암호화폐 업계 대표자들을 모아서 상호 이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 회의가 세계적인 인재를 유치하고 금융 소외계층에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서도 아담스 시장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시장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앞으로 뉴욕이 암호화폐 허브로 발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아까 첫 번째 소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간밤 12일에 뉴욕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합의 소식에 증시는 급등을 했지만요. 암호화폐 시장은 약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렸죠.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13일 기준으로 3조 2,900억 달러로 전일보다 2.45% 감소했습니다. 거래량은 1,174억 달러로 27.45%가 증가했고요. 추가 상승을 기대했던 매수 세력이 차익 매물을 소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1.7%로 0.79%포인트 감소했고요. 비트코인은 10만 2249.39달러로 2.06%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도 2470.22달러로 1.41%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알트코인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XRP는 SEC와의 소송 해결로 6.49%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2.81%, S&P 500 지수는 3.26%, 나스닥은 4.35%로 폭등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이 6.31%, 엔비디아는 5.44%, 아마존은 8.07% 상승하면서 아마존은 비트코인을 누르고 자산 순위 5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암호화폐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인 패널의 키릴 크래프토 수석 전문가는 관세 인하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고 글로벌 유동성을 개선할 것이라면서 이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긍정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등을 보유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죠. 소형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자산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홍보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기술기업 클래스 오버 홀딩스는 지난 5월 4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팔아서 솔라나를 매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로 주가는 두 거래일 만에 1.15달러에서 7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현재 3.69달러로 조정세를 받았습니다. 이는 클래스 오버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소형 및 초소형 기업들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은 비트코인과 솔라나 등의 디지털 자산 보유 계획을 발표 후에 주가 상승이라는 패턴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GD컬처그룹과 엠버 인터내셔널 홀딩스는 암호화폐 자산 전략 발표 후에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GD컬처그룹은 300만 달러의 주식을 매각해서 비트코인 및 트럼프 코인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13% 상승했는데요. 엠버 인터내셔널 홀딩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에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채택하고도 시장에서 실패를 경험했는데요. 나스닥 상장사 웍스포트는 지난해 비트코인 및 리플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 주가는 공시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장기적 자산 전략으로 암호화폐를 채택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본 투자회사 메타플래닛은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수해서요. 현재 6,796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료기기 기업 샘러 사이언티픽은 현재 3,634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가 단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명한 전략과 실행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진정한 암호화폐 전략 기업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뉴욕 시장이 암호화폐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보도자료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새로운 뉴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계획, 브라질 정부의 이더리움과 솔라나 선물 상품 출시,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시의 비트코인 허브 도시 추진 등이 주요 화두에 올랐습니다. 지난 12일 비트코인닷컴 뉴스 보도에 따르면 볼리비아 중앙은행은 올해 8월 6일 독립 200주년 기념일에 CBDC 출시를 목표로 시스템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볼리비아는 처음에는 자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디지털 자산 구매를 금지했는데요. 최근에는 국가 결제 생태계 현대화의 일환으로
CBDC 출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드윈 로하스 BCB 의장은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자문에 따라 관련된 사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다른 지역 중앙은행들과도 협력해서 CBDC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증권거래소는 이더리움, 솔라나 선물 상품 출시를 통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오는 6월 16일부터 거래가 가능하고요.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상품은 특히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디지털 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요. 마르쿠스는 스키스차마스의 B3 상품 이사는 이러한 상품들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규제가 적용되며 안전한 디지털 자산 투자 수단을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질의 벨루오리존치시 시의회는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산업의 혁신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들 기업을 시의 공식 광고 캠페인에 등장시키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는데요. 또 시민들이 디지털 자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찬성 20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시장의 공식 승인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디지털 자산, 디지털 경제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가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디지털 자산 확장을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계속해서 관련 기사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주식은 오는 5월 19일부터 S&P 500 지수 내에서 거래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코인베이스 주가는 장외 거래에서 8% 이상 오르면서 주당 2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장중에도 4% 가까이 상승하면서 207.22달러로 마감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를 대체해 S&P 500에 편입됩니다. 이는 금융 서비스 대기업 캐피털 원이 디스커버를 인수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결정됐습니다. 이 코인베이스가 S&P 500 지수 편입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상장 지수 펀드가 역대 최대 자금 유입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코인쉐어스의 디지털 자산 펀드 플로우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 이후 총 67억 달러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됐습니다. 이는 4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한 결과인데요. 지난주에만 8억 8,200만 달러가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유입됐습니다. 이는 글로벌 M2 통화 공급 증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승인한 일부 미국주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비트코인이 가장 많은 투자 유입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전 세계적으로 8억 6,700만 달러를 끌어들였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들의 누적 순유입액은 629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 기반 상품은 150만 달러 유입에 그쳤고요. 수혜 기반 ETP는 1,17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ETF 유입 추세를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시장과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의 장기적 성장성과 기관 투자자 중심의 수요 확대가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번엔 도지코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지코인이 최근 한 달간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6월 초까지 1.05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가 됐습니다. 과거 가격 흐름과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에 기반한 예측인데요. 가상자산 분석가 마스터 캐노비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2025년 도지코인 가격 구조가 2017년 상승장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2017년 도지코인이 70일간의 횡보 이후 45일간 850% 급등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 상승세가 당시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캐노비는 현재 구조는 2017년과 동일한 상승 패턴을 보이지만
시간축은 절반 수준으로 압축됐다면서 70일이 35일로 줄었고 이후 22일간 추가 급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도지코인은 최근 35일간 약 90%가 상승하면서 하단 채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를 토대로 그는 향후 22일 이내 350% 이상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며 가격은 1.05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러한 예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0.22에서 0.24달러 지지 구간을 견고히 다진 후에 투자자들의 FOMO를 자극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분석은 도지코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캐노비는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다수의 알트코인이 강세 흐름에 들어설 것이라며 도지코인이 이 랠리를 주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지코인 전망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XRP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XRP의 가격이 지난 24시간 동안 10% 상승하며 2.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520억 달러에 도달해 테더를 제치고 암호화폐 순위 3위를 일시적으로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XRP는 현재 2.54달러로 약간 하락하면서 다시 시가총액 순위 3위 자리를 테더에게 내준 상태입니다. 트레이더들은 XRP의 주요 저항선인 2.69달러 수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XRP의 역대 최고가인 3.84달러를 기준으로 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에서 중요한 지점인데요. 분석가들은 이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3달러 선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3일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XRP의 이번 상승은 정책 호재 및 실질적 활용성 증가에 기인했습니다. 데이터 제공업체 산티먼트는 미국 미주리주에서 발표된 하원 법안 594호를 한 축으로 꼽았는데요. 이 법안은 비트코인과 XRP를 포함한 자본이익에 대한 소득세 전액 공제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초 이후 XRP 보유자 수가 11% 증가해서 리테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행 예약 플랫폼 트라발라닷컴은 XRP를 결제 옵션으로 추가하면서 XRP의 실질적인 활용 사례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는 XRP의 장기적 수요를 뒷받침하면서 단기적 투기와는 달리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법적 분쟁 해결에 한걸음 다가섰습니다. 최근 리플과 SEC는 5천만 달러 규모로 분쟁을 합의하려는 공동 동의서를 제출했는데요. 해당 합의안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리플은 에스크로 계좌에 묶여있는 1억 2,500만 달러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 신뢰가 향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레이더 캐시트레이는 XRP가 2.69달러 저항선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중요한 저항선으로 이를 넘어서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분석가 다크 디펜더는 XRP가 이전에 예측했던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인 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파생 상품 거래량이 172% 급증해 18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미결제 약정도 15.37% 상승했습니다. 이는 트레이더들이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인 베팅을 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이제 6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각 대선 후보는 암호화폐 관련 공약도 내세우면서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기구 구상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13일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위원회 출범식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법 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은 혁신의 핵심이며 디지털 산업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위원장은 현재 규제 체제가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불확실한 규제와 제도 공백 탓에 혁신 기업과 투자자가 해외로 떠나고 있다면서 이는 자본 유출을 넘어 인재와 기술 유출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이제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며 디지털 경제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스테이블 코인, 토큰 증권 등의 자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되는 점을 들면서
우리도 이를 수용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단순한 제도 논의가 아닌 국가 경제 구조 설계의 시작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책임 있는 규제 체제를 마련하고 신뢰받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는데요.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아서 1호법 제정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가상의 개념이 아니다라면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반으로 금융 질서를 바꾸는 중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미 초안 작업을 마친 디지털 자산 기본법 1호 법안을 언급하면서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고 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데요.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산업 발전과 균형도 함께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자산위원회는 향후 산업 기반 조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혁신성장위원회, 입법 규제 및 제도 개선을 다루는 정책제도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개발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 공약이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가져와 봤고요. 이번에는 밈코인 관련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13일 딥크립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밈코인 관련 디너에 초대된 VIP 참가자들이 평균 약 480만 달러 상당의 트럼프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디너는 트럼프 코인 보유량에 따라 상위 25명을 VIP로 선정을 했고요. 추가로 195명을 제한적으로 초대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순위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트럼프 보유량의 시간 가중 평균으로 계산됐고요. 이를 기준으로 공식 순위표가 발표됐습니다. 가장 많은 트럼프를 보유한 계정은 저스틴 선으로 추정되고요. 이 계정은 약 140만 개의 트럼프를 보유해 총 1,9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기록했습니다. VIP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특별한 만찬 외에도 전용 리셉션과 워싱턴 DC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투어 등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트럼프가 행사에 불참하거나 만찬이 취소될 경우 참가자들에게 특별 한정판 NFT가 제공될 예정인데요. 한편 트럼프 팀은 보유자를 유인하기 위해 새로운 리워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일정량의 트럼프를 유지하는 사용자들에게 솔라나 기반 NFT를 보상으로 제공하고요. 새 리더보드와 배지 시스템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투자자와 트레이더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스톡트위스트가 암호화폐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 크립토트위스트를 선보였습니다. 크립토트위스트는 17,000개 이상의 코인 페이지, 실시간 투자 심리 지표, 트레이딩 바, 그리고 사용자 맞춤형 관심 목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스톡트위스트의 기존 약 1,000만 명의 사용자는 새로운 도구를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트위스트의 주요 파트너로는 디지털 자산 약 200억 달러를 관리 중인 크레이스 케일이 있습니다. 크레이스 케일은 크립토트위스트 데일리의 타이틀 파트너로서 암호화폐 관련 뉴스 및 시장 분석을 제공하는데요. 제미니는 공식 중앙화 거래소 파트너로 참여하면서요.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코인을 추적할 수 있는 워치리스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톡트위스트 CEO 하워드 린즈는 암호화폐 시장은 신뢰할 만한 소셜 플랫폼과 실시간 커뮤니티 통찰력에서 부족함을 보여왔다면서 스톡트위스트는 소셜 금융의 선구자로서 우리의 방대한 투자자 커뮤니티와 1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크립토 트위스트를 통해 이 중요한 필요를 충족시키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창립 파트너로는 알토 크립토, 헬릭스 앱, 문페이, 코인게코 등이 합류했습니다. 스톡트위스트는 2008년 하워드 린즈과 소렌 맥베스가 개발한 트위터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됐고요. 9번의 투자 라운드를 통해서 4,340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1년 시리즈 B 라운드에서 3천만 달러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경제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